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전 질문에 대해서 그렇고 이후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법조윤리협의회에 119건의 수임 기록을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19건의 자문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100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변론까지 간 것도 있고 변론까지 가지 않은 것도 있다. 그중에 변론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다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론까지 간 사건이 몇 건이고 즉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 몇 건이고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 단계에서 끝난 사건이 몇 건인지 이거 확인 못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아까 이제 뭐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이나 검찰의 기록계에는 원칙적으로 이것들이 다 보관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의 기록계에 보관돼 있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있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원피고가 있습니다. 그 사건 번호와 원피고 명단을 알면 나의 사건 기록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에서 과연 이것이 후보자가 선임계를 낸 사건인지 아닌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걸 해서 제출해 주실 의향이 없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작업이 가능할지 우선 또 그런 접근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다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검토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수임 사건이 얼마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행정 기록들, 그 다음에 제 기억을 토대로 해서 이제 건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보니까 법조윤리협의회에 파악되어 있는 자료하고 한 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정확한 통계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정확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대충 아웃라인이 어떠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면 그 작업을 뭐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제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 선임한 사건들 중에는 되게 팀제로 그 변호사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께서 하셨던 100건의 송무사건 중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까지 간 사건은 개괄적으로 몇 건 정도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자문 단계에서 후보자 역할을 다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개괄적으로.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제가 그걸 딱 기억할 수 없으니까 좀 한번 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든지 검토해보게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청원하이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 답변을 요약하면 이건 변론활동까지 안 갖고 법인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했다. 그래서 굳이 선임계 문제를 이거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1, 2심을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법무법인 태평양 그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 2심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는 어떤 변론 활동이나 자문이나 법리 검토를 한 바가 없어요. 즉 1, 2심은 수임한 거나 대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후보자가 이게 상고심 단계에 자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건의 대법원 나의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의 선임계를 낸 바가 없습니다. 김현장 변호사 3분, 그 중에 한 분은 대법관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1, 2심에서 태평양이 패소하니까 이 사건을 맡았어요. 그런데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대법관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는 김현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가법성 횡령사건과 관련돼서 법리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후보자를 자문 변호사로 이 사건의 자문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후보자가 이 사건에 있어서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1, 2심에서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태평양이 다 패소하고 사실상 계약 해지를 당한 상태인데 거기서 김현장이 사건을 맡았는데 후보자와 고교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되니까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임하고 자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임계를 내는지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한 점의 오해도 있을 수 없는 전관예우와 관련돼서 그 어떤 그 오해나 그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정상적인 수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후보자가 이 사건에서 한 역할이 뭡니까? 자문을 했는가 이것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문하셨습니까?
뭐 그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법원에 여러 자료들이 제출이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내고 후보자가 직접 쓰신 서명이 있으세요? 의뢰인이 뭐 물론 메모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자문을 해주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진행을 하던 중에 제가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후보자 개인이 수임한 건 아니겠죠?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까 수임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 사건의 의뢰인 간에 자문계약서 있습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기록은 이 대법원 사건 기록을 통해서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의 시스템은 원래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뿐이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이 1, 2심까지 후보자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이 패소하니까 들어갔는데 이 사건에 관해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자기들이 다룰 실력이 부족해서 후보자를 자문으로 의뢰인이 선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후보자와 김영덕 대법관의 사적 관계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뢰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이 관련되어 있던 사건인데 돕고 자문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아까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변론까지 간 활동에 대해서 선임계를 다 내셨다고 했어요. 제가 서울지방법원의 사건 경위표를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의 이름으로 된 경위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대표 변호사 1명만 적고 나머지는 왜 몇 명 이렇게 그 경위 기록에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3건은 우리 황교안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지정돼서 그 경위 기록이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시켜주셔야죠. 제가 제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를 낸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대개 한 사건당 팀제로 변호를 하니까 뭐 3명 내지 5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변호사에다 낼 때 지방변호사에서는 그중에 대표 변호사만 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쓴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대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서 판결문에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법원 사건을 많이 지금 대법원의 대법원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급 법원의 판결문 검색을 통해서 후보자 이름이 나오는 판결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뭐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던 제가 확인해 봤더니 후보자가 맡았던 119건 사건 중에서 법원 관할 사건이 57건이더라고요. 근데 각급 법원을 다 판결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 이름이 나오는 판결 기록은 딱 2건입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변호사를 그만두기 전에 승소가 확정된 14건의 사건이 있는데 그 14건의 사건조차 후보자 이름이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연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변론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변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무슨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도 많은 사건이 있어서 제가 담당 변호사로 이름이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많은 사건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로 57건의 법원 관할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법원별로 다 들어가서 판결문 검색을 해보면 후보자 이름이 검색되는 사건은 딱 2건입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여기 승소 확정됐다고 낸 사건이 14건가량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들도 거기서는 검색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부터 선임계를 안 냈거나 아니면 선임계를 냈다가도 1심 판결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전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빠졌거나 그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중간에 빠진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임해서 변론을 담당했던 사건들에 관해서는 변호사들 이름이 뭐 여러 명 거명될 때 늘 제 이름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뭐 3건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문에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사건이 몇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후보자가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57건의 그 관할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판결 기록 DB를 토대로 후보자 이름을 검색해보면 딱 2건의 판결문만 나옵니다. 심지어 14건의 승소 확정 판결 기록이 여기 지금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됐는데 그 대부분조차도 판결 기록에서 검색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는 선임계를 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체계상.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니 그 법무법인에 관해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앞서 두 차례 질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후보자가 100건의 송무 사건을 수임했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변론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빠짐없이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확인시켜 주지도 않고 그 후보자의 그냥 주장이시고 그걸 청문위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는 90건 이상 선임계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건 믿는 거지 사실로 입증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서울지방변호사의 경유기록 그리고 판결문에 나오는 후보자의 그 이름 이 말씀을 드린 것도 각각 3건과 2건인데요. 그거는 선임계를 낸 게 확실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100건이라는 송무사건을 수임했고 그중에 상당 부분 변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의혹이 없도록 소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법원하고 검찰에도 각각 자료 요청을 했어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시고 후보자께서 변론하셨던 활동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번호 있고 위임인 있고 피고인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지금이라도 법원 검찰을 통해서 후보자가 선임계를 낸 그 기록을 뽑아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공개되면 안 되는 법률적으로 공개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어떤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제외하고 후보자가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지정이 돼서 선임계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가 변호사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선임계를 내고 변론 활동을 한 것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변론 활동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전관 이름을 앞세워서 대체적으로 자문만 하고서 17억이라는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인지 이런 의혹들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조 시스템을 잘 모르고 대형 로펌의 송무 시스템을 잘 몰라서 발생한 오해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특히 이제 대형 법무법인 출신이시거나 검찰 정관 출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 법률가가 아니고 그리고 대형 로펌 출신도 아니고 이런 법조 절차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제기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의혹이 없도록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후보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한테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송무 사건 중에서 본인이 변론한 사건의 수와 선임계 사본, 물론 선임계 사본은 법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우거나 가리고 제출할 수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송무 사건 중에서 본인이 변론하지 않고 그냥 자문에만 관여했거나 사건 초기에 관여했던 그런 사건의 수는 얼마인지 이거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청문회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의뢰인들의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인데 제가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길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면 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전에도 보면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제가 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의뢰인들의 개인 신상 다 의뢰인들의 개인 신상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는 정의를 다 봐야 되는 지우고서 제출하시고 후보자가 몇 건을 실질적으로 선임계를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그 의뢰인들의 개인 정보를 보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 자료를 얻으려고 그러면 제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고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법인으로부터도 법인도 변호사법에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법조윤리협회에 제출된 자료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참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가 변론을 했으면 변호사 선임계를 안 낼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건 후보자의 말씀인데 지금 국민들한테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무슨 돈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손해를 많이 내면 저는 아닙니다만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는 그 일테면 보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과금이 올라가는 후보자는 겁니다. 119건의 사건 그 수임을 했다고 내셨는데 그중에 100건은 송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과연 실질적인 변론을 하신 게 몇 건이고 그러지 않고 말 그대로 자문만 하신 건 몇 건인지 이것도 굉장히 국민적으로는 알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께서 한 달에 1억씩 1년 5개월 동안 17억이라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변호사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그런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수임료를 받을 만한 변론 활동을 하셨는지를 국민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도덕성이나 자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로펌에서는 그걸 안 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달라.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란 말이에요. 한번 그 법인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기왕에 소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로서 재직하신 게 17개월인데 17억 원의 급여와 성여금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1억 원, 하루 일당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후보자께서 풀 연봉을 받으신 건 2012년이더라고요. 12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셨는데 그 연봉이면은 2012년 기준으로 소득 그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 957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1,500만 근로소득자 중에 0.006%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금액이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과 검찰수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기대치, 그 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하게 후보자가 땀을 흘려서 그리고 이 정도 보수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기여를 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소득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셨다가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청문회도 못 오고 낙마를 하셨어요. 당시에 6개월 만에 16억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안대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수임료 이외에 어떤 전관 예우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나 또 어떤 특별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전관 예우 논란이 불거진 바는 없습니다. 수임료 문제 하나로 스스로 사실은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안대희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우리 후보자도 그렇고 모두 로펌에서 전관 변호사로 일하셨고 물론 일한 기간은 다르지만 보수를 받은 거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는 국민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떠십니까? 후보자가 보시기에 안대희 후보자하고 비교해서 후보자가 받은 17억 원이라는 보수는 떳떳하고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명목 소득이고 그 중에 40%는 세금 등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령한 것은 그보다 좀 적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와 다른 로펌과의 비교라든지 다른 변호사들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동의안을 보니까 그 법무장관 인사청문 때하고 다르게 장관 지명을 받으신 이후에 1억 1,700만 원 정도 그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월 13일 날 지명을 하셨고 2월 18일까지 기존 업무 정리 인수인계 등의 일을 했다 이렇게 서면 자료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해당 로펌의 성과금은 그 4, 7, 10월 그리고 1월에 직전 분기별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월은 성과 산정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퇴직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까지의 계산을 해서 통상 급여일과는 좀 별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1급도 계산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계산을 한 건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18일치를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더라고요. 근데 상여금은 성격이 뭡니까? 후보자는 그 성과 산정 시기도 아닌 시기에 그만두셨고 이미 그 그만두기 직전에 12월 달에 그 전 분기 성과 상여를 받으셨고 그런데 2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사표를 내셨는데 1억 원에 가까운 성과 상여를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성격의 돈입니까? 이게 한 달 18일을 이제 근무를 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과급이 지급된 겁니다. 그 이전에 지급 내역과 비교해 보시면 의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문으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고문으로 일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에 대한 조건은 별도로 문서로 법무법인과 체결하신 바로 없습니다. 문서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정했고 앞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협의 내용대로 했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조금 불분명하게 넘어간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청원아이스 사건 말이죠. 아까 이제 후보자 답변을 보면 이 사건을 우리 법인에서 수임을 했고 하지만 나는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건의 어떤 뭐 변론 계획을 수립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데 참여했다. 그러면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이 소송 사건을 수임한 거 맞죠? 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예. 그렇죠. 소송 사건을 수임했죠. 이 사건을 수임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고심 사건 아닙니까? 예.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수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예. 자 그러면 이 소송 사건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변호인 선임서가 있고 법무법인 명의에 그렇죠? 변론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변론을 한 경우에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소송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임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사건 수임을 했는데 네. 방금 이제 변호사 선임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니 지금 변호사 선임서하고 예. 담당 변호사 지정서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서는 법무법인 명의로 제일 겉장에 붙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하기 위한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추후에라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것은 아직 법원의 변론에 들어가지 않았던 단계에서 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나왔던 걸 묻는 게 아니고 예.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사건의 변호 또는 대리를 수임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수임 계약서는 만들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담당과 처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상고심 간 겁니다. 1, 2심이 예, 끝나고. 예. 그러면 상고심을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 또는 대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수임한 거 아닙니까? 위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변호 또는 대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닙니다. 진행이 되면 거기서 자 그러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소송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고 이 사건에 자문을 한 겁니까? 이 사건을 수임한 겁니다. 그래서 자문도 하고 필요하면 변론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낸 상태에서 자문을 하던 단계에 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수임하신 게 2012년 6월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나오신 거는 2013년 2월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건의 상고심이 제기된 건 4월입니다. 2012년. 그렇죠? 예. 그리고 이 6월에 수임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는 그 6월에 수임을 하셨다고 기록을 제출하셨어요. 법조윤리협의회에. 그러면 그때부터 법무법인을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의 소송에 정식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후보자는 이 사건을 계속 자문만 했습니까? 그 사건에는 다른 변호사가 다른 법정이 참여했죠. 선임계를 내고 다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조언해주고 자문해줄 일들을 쭉 하면서
저희 법인이 언제 필요한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진행 중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게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말씀이 잘 네. 맞지 않는 게요. 지금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분리해가지고 자문으로 분리된 사건은 아예 자료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말씀을 들어보면 청원 아이스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후보자가 소속돼 있던 법무부인 태평양도 소송을 대리한 건 아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예.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분류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 이 사건은 송무 사건으로 저희가 접수를 한 겁니다. 담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송무 사건에 관해서 전부 다 선임계를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론으로 나아갔을 때 선임계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변론으로까지는 저희가 안 갔다는 말씀입니다. 변론으로 안 가고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법무법인 태평양은 일종의 자문으로만 참여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 단계는 자문을 하던 단계입니다. 아니 대법원의 나의 사건 기록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사건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상고심 사건에 소송을 대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리가 안 가 있었기 아직이 때문에 아니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뒤져봐도 없어요. 그 자문만 하고 끝났다는 겁니까? 나중에 송무를 하게 변론을 하게 되면 그때 선임계를 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은 선임계 안 냈단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인 태평양은 그 법원에 선임계를 내고 대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수임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만 아직 변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임계를 낼 단계가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 2심에서 이 사건을 졌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바꿨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상고심 가서 더 본인을 구제해 줄 만한 그런 로펌을 찾아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과 송무를 포함하는 그 소송 대리를 포함하는 자문계약을 맺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뭘 구분해서 이거는 네, 어쨌든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임 계약을 2심까지 패배한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공교롭게가 아니죠. 그 과정에서 보면 김용덕 대법관이라는 분이 5월 25일 날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이 되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된 후보자가 김용덕 대법관과 사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회사에 더 이상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회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문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동기야 제가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께서는 그거는 수요자 측의 그런 수요지 그 공급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관예우로 하는 거는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에 정관예우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변호사 시절에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경우에 쭉 흐름을 보면은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이 여기 없습니까? 후보자가 김용덕 대법관에게 전화를 했고 안 했고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슨 그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무슨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제가 나온 다음에 그것도 나온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은 아니고요. 6월달에 2013년 6월달에 후보자께서 2월달에 그만두셨는데 2013년 6월달에 이게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그러면 2012년 6월에 후보자가 이 사건을 선임해서 전관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후보자가 법무법인을 그만두기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때 무슨 결정이 났었어야죠. 제가 장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당연하죠. 그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 장관이 될 거라고 해서가 아니고 예. 장관이 될 거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 사건을 맡은 주심 대법관과의 그런 깊은 인연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후보자가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1, 2심에서 이 사건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뢰인과 자문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결국엔 이거는 무죄로 판결이 났고 이 흐름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한 점의 오해도 없을 만한 그런 과정이었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적절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제가 있는 동안 나섰어야 되고 그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대법관 4명이 재판을 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좌우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제가 하여튼 있는 동안에 아무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있는 동안 결정이 안 났고 또 명시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면 전관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다른 사례를 보면은 부산고검장 퇴임하신 이후에 부산지검 사건, 부산지법 사건 6건 맡으셨더라고요. 물론 부산지검에서 퇴임하신 게 아니고 부산고법이나 부산고검 사건을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부산고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산지검 사건을 변호사로 그 로펌에 들어간 첫 사건부터 맡으셔서 이렇게 6건 사건 수임을 한 거는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산 지역 사건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물론이죠. 지역 사건들을 물론이죠. 좀 나눠서 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느 쪽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떤 그 지역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좀 전국적인 규모로 제가 사건을 수임했었습니다. 네. 예, 박원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내일 또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내일 질의 답변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 비례대표 박원석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가 검찰 퇴임하시고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른바 전관예우 그리고 고액 수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예우가 무엇이고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관의 경력이 있다는 것을 좋지 못하게 사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의 공정성을 해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 그럼 후보자께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의 변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경력을 내세워서 재판이나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까? 혹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사건을 행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덤을 있습니까? 썼고 없습니까?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하지 않으려고 무덤이 애를 썼고 또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후보자가 그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한 119건의 사건 기록을 보니까요. 그중에 19건은 자문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 100건의 사건 중에 2012년 6월 22일 대법원에 그 상고심이 제기된 특가법 횡령사건 수임하셨죠? 예, 그런 사건 네. 수임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만 유독 피고인의 이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바로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과 2심을 맡았다가 1심에서는 부분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전면 유죄를 받고 나서 상고심 지나가면서 법무법인이 바뀐 그런 사건입니다.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그 상고심 변호인 선임이 4월 2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한 분의 대법관 출신을 포함해서 3분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선임했는데 모두 김현장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담당 재판부가 배정이 됩니다. 바로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22일 날 바로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 수임을 합니다. 사건 수임 당시에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된 사실 아셨죠? 예,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전관예우라는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면 이런 사건은 기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법인에서 수임을 한 사건입니다. 법인에서 수임을 했고 법인에서 수임을 했더라도 담당 변호사로 후보가 지정이 되셨다면 이 사건은 내가 맡는 게 적절치 않다 하고 물러서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선임계 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법인에서 선임을 했고 선임계를 냈습니다. 그 변론 활동을 했고 저는 전반적인 사건에 관한 자문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 사건을 상고심 송무수임을 한 게 아니고 자문을 했다.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뭘 그 나눠서 말씀드리는 아니 나눠서 이건 구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법조윤리 협의회는 후보자께서 자문한 사건은 아예 국회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19건 전부를 삭제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100건은 송무 사건이라고 그랬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보면 관할 법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 이름도 있고 처리 결과도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자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건을 이제 담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자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법정 활동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럴 때는 후보자는 후보자의 법무법인과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임하셨죠? 법인에서 수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셨죠? 저를 비롯한 몇 명이 담당 변호사로 그러면 지정됐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를 거쳐서 해당 법원인 대법원에 변호사 선임계, 담당 변호사 지정서 제출하셨습니까? 선임계는 그 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사에 나가서 방어하거나 또는 법정에 나가서 또 관여하거나 그런 변론이 있을 때 내는 게 수임계입니다. 선임계입니다. 제가 변론에까지 나가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서 자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다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현행 변호사법 29조는 예,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않고서 진행 중인 재판이나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변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론할 수 없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주장은 법정에 나가서 변론은 하지 않았다. 사건은 수임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임계를 낼 필요가 없었다. 이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선임계를 낼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지 않은 겁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에 선임계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101건 전체에 대해서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건 101건 전체에 대해 선임계를 냈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당시 속기록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그 답변을 하세요. 101건 선임계 냈다고 답변하신 거 맞죠? 제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필요하면 담당해서 변론한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서 네. 발언을 통해서 누가 해석한 게 아니고 101건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거 맞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의원님 자세하게 좀 앞뒤를 다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세하게 앞뒤를 다 들어본 겁니다. 제가 확인하는 건 101건 선임계를 냈다고 후보자가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한 일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일이 있죠. 말한 일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담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은 사건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까? 제가 담당한 사건은 변론이 있었으면 당시의 주장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 당시에 지금 방금처럼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또 자꾸 얘기가 안 되게 되고 이래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석 의원, 잠깐만요. 예. 박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후보자가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그때 바랍니다. 담당, 또 수임, 선임, 또 담당 변호사, 이런 이야기들이 막 혼재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 101건은 제가 수임에 관여된 제가 담당한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변론한 경우에는 선임계를 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결국 조합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 변론한 사건들은 변호사 선임계를 냈고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것도 제가 수임에 관여한 것은 저희 법인에 또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법인에 필요한 선임계가 빠진 일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는 이 수임과 선임계의 문제가 금전하고는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가 선임을 하면 일단 선임료는 전부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금도 바로 내고 또 담당 변호사도 지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선임계도 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임계를 냈다 안 냈다 하는 것이 무슨 돈을 받니 안 받니 이런 문제하고도 관계가 없고 제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얘기들이 막 혼재되면서 그러면서 혼란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충분한 얘기할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네.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질의에 관해서 아마 보충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질의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질문을 몇 가지 던져놓고 또 후보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아이스 사건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도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의 답변을 안 하셨어요.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봐주시기를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해명을 해주시기를 후보자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한 가지는 저는 여전히 이 사건을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임한 것, 후보자가 수임한 것은 위법한 수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법 29조에 보면은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없이 재판 중인 사건,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소송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수임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담당 변호인 지정서가 아니고 선임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인 선임서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내일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아니요. 드렸습니다. 예. 내일 생각해 보시고 내일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문을 구한 바로는 후보자께서는 계속 이걸 갖다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내일 이걸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변호인 선임계 관련해서 도대체 몇 건을 후보자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서 선임계를 냈고 몇 건은 선임서 없이 이른바 자문 내지는 법률 검토 이걸 하셨는지 그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보니까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변호사법에는 변론 또는 변호할 수 없다,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건 이제 법정에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변론 또는 대리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 준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수년 동안 배우자 예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직 퇴임하기 직전인 2010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예금액이 4,531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는 6억 5,153만 원으로 4년 만에 6억 622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배우자 예금액의 자금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서면 질의를 드렸더니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임차보증금 늘어난 거 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배우자의 지난 4년간 소득 총액이 2억 4,257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배우자가 지금 대학에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로 받던 급여소득에다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필수 지출을 빼야 돼요. 세금,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원천징수 되는 거고, 그리고 배우자가 내셨다고 하는 기부금. 이걸 빼니까는 이 최소 지출이 5,533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 신용카드를 쓰셨던데 그거는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예금 가능한 총액이 1억 8,724만 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용인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늘었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배우자가 예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1,724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억 8,898만 원은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된 뒤에
노후연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전부 처가 처 이름으로 노후연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생활비와 노후연금 가입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서 집사람이 그 연금을 불입했는데 그 연금이 전부 이제 예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거 한 3억 정도 해서 연금이 3억이세요? 그렇죠. 이제 노후연금으로 그 사이에 계속 불입한 것이 3억 400 정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 계속해서 이게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지금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 부분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네.